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대북송금 혐의 받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고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1, 2심은 사실심입니다. 1, 2심 모두 다 대북 송금 부적절한 불법의 자금이 북한으로 건네졌다는 것이 인정됐고 그 돈을 경기도나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신 대납해줬다라는 사실관계도 모두 인정이 된 겁니다. 잠시 후에 이화영의 2심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요목조목 풀어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어제 이화영 부지사 대북송금 2심 판단으로 2심 판결로 1, 2심 판결에 따라서 몇 가지는 적어도 확실해졌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그간 경기도와 경기도지사와 무관한 쌍방울이 자기들 사업하려고 북한에 알아서 건넨 돈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1, 2심 재판부 모두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그 북한에 넘겨준 비용 중 상당수가 당시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었다라는 것도 1, 2심은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 쌍방울과 내복 한 장 사입은 2년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그 해명도 심하게 흔들릴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입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연타. 동아일보가 오늘 이면에 썼습니다. 어떤 기사일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연타. 정치 불안, 미금리 인하, 속도 조절, 연타 맞은 환율 1,500원 갈 수도 있다. 원달러 환율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1,451.9원까지 올라갔습니다. 1,500원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무역에 큰 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누수, 한국일보 일면입니다. 김용현, 정부 센다. 그날 밤 계엄 선포됐다. 계엄을 앞당긴 정황이 한국일보 보도하고 있는데요. 정부 센다 발언 이후 군 계엄 4인방에게 연락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 출구,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의대 감원 가능, 법으로 추진. 현 고2 입시 2026학년부터 의정 갈등 출구 역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희생, 국민일보 11면 기사입니다. 국정원, 파병 북한군 드론에 무방비하다. 사상자가 1,100여 명에 달한다. 우리 정보기관이 처음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북한군 사망자가 100명이 넘는다라는 사실, 첩보를 국정원이 확인한 겁니다. 결국 총알바지로 희생될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언제까지 이 무분별한 전쟁에, 무의미한 전쟁에 김정은이 자기 국민들을 저렇게 사지로 몰 건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대변인 맡고 있는 송영훈 변호사님, 그리고 비전전략실장을 역임한 김근식 전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돌직구 좌장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님, 그리고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는 서지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화영 2심 유죄. 대북 송금은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그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소설을 쓴다면서 경기도나 이재명 도지사와는 무관한 돈이 쌍방울이 알아서 북한에 주가 부양이나 사업을 위해 넘긴 것이다 라고 주장해 왔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 3 사실심을 다루는 1, 2심 모두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명확한 팩트는 거액의 돈이, 쌍방울의 돈이 북한으로 넘어갔고 그 돈은 경기도나 이재명 도지사를 위해 대신 대납해 준 것이다 라고 1, 2심은 모두 다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 3심 법률심만 남은 셈입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물론 연어와 소주 등으로 검찰이 회유하려 했다. 쌍방울 법인카드로
결제한 연어 결제 내역도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1, 2심 모두 다 근거 없는 민주당의 주장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기각한 겁니다. 검찰의 회유는 없었다라는 것이 1, 2심 재판에서 모두 다 확인됐습니다. 이제 공은 이재명 대표에게 넘어간 겁니다. 이 본인을 위한 방북 비용 이재명 도지사가 모를 리 있겠냐라는 정치권의 강한 질문과 불신이 이 대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오늘 돌직구쇼에서 상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문점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화영 2심 재판 불법 송금과 대납을 인정한 건가? 라는 의문점부터 풀어보죠. 이 두 가지는 같은 듯하면서 다릅니다. 불법 송금은 북한에게 돈을 줬느냐고, 대납은 경기도가 줘야 할 돈을 쌍방울이 대신 내줬냐라는 두 가지 궁금증입니다. 1, 2심 재판부 모두 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맞다는 거예요. 북한에게 돈도 넘어갔고 쌍방울이 대신 내준 대납도 맞다는 겁니다. 2심 재판부 스마트팜 비용과 도지사 방북 비용을 요청한 책임 크다. 공무원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 범죄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혐의 모두 2심에서 똑같이 다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원심이 유지된 겁니다.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2심에서도 대납, 대신 내줬다. 이게 인정됐어요. 이화영 부탁으로 쌍방울이 북한의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앞서서 환율도 오르고 있다는데 116억 원을, 어마어마한 돈을 북에 대납해준 사실을 1심과 2심 모두 다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대북송금 1심 판단 유죄. 자, 일단 송영훈 변호사님, 1, 2심 모두 다 두 가지 사실, 북한에 돈을 줬다, 불법적으로. 그리고 그걸 쌍방울이 경기도와 이재명 도지사를 위해 대신 내줬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사실로 인정한 거죠. 그렇죠. 우리 사법 시스템상 2심까지가 이른바 사실심입니다. 앞으로 이화영 부지사가 상고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상고심에서는 법률심이라고 해서 2심 재판의 판결이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이 있는지 그런 법리적인 부분만 살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어제까지의 판결로 확정이 된 겁니다. 즉 쌍방울이 김성태 회장 등을 통해서 이제 대납을 한 800만 달러가 결국에는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 관련 비용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대가를 대납한 것이라고 하는 부분 명확하게 인정을 했고 그 800만 달러가 모두 다 불법적인 송금이라는 부분까지 지금 인정이 된 것입니다. 특히 그중에서 30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대가라는 점 1심과 2심의 판단이 일관되죠. 그러면은 이런 확정된 사실관계는 앞으로 이재명 대표 본인의 그 대북송금 사건 지금 수원지법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는 바람에 재판이 잠시 멈춰 있지만 어쨌든 그 사건에서 굉장히 크리티컬하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실관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은 뭐 김무식 교수님 나와 계시지만 북한에 돈을 준다라는 범죄는 옛날과는 달라요. 대북송금이 몇 차례 정치권에서 있긴 했었습니다만 모두 다 같은 뭐 중범죄로 처단되긴 했습니다만 옛날에는 하다못해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진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고 북한 조선노동당에 그 거액의 돈을 주면 그 돈으로 뭐 할지를 뻔히 다 아는 이 상황에서 그걸 알면서도 준다? 그렇죠. 이거는 과거 대북송금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심과 2심에서 동일하게 사실관계에 대한 범죄 사실을 인정한 거고요. 하나는 대북송금 자체가 불법이었던 거고 또 하나는 그 송금 자체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한 대가로 대신 내줬다는 걸 인정하자는 거잖아요. 대납. 그렇죠. 근데 송금 자체를 말씀하셨으니까 드리는 건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때 대북송금 특검이라는 걸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2000년 6월 15일에 이른바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북한에 이제 그 정상회담의 대가로 뒤로 좀 돈을 준 겁니다. 네. 이쪽이 이제 통치 자금 뭐 고도의 정치행위 이런 식으로 넘어갔습니다만 노무현 정부 등장한 이후에 특검 수사를 하면서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처벌받았죠. 처벌받았습니다. 네. 그때 대북송과 관련된 것은 정상회담을 위한 선의의 돈을 지급한 거라 하더라도 그리고 그때는 뭐 핵무기를 가지는 것 상태도 아니었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임동원 당시 특보라든지 이런 분들 다 사법 처리를 받아서 감옥에 갔었어요. 근데 지금 대북송금이라는 건 더 악랄한 게 이미 김정일, 김정은 지나오면서 핵 질주를 통해 가지고 유엔에서 대북 제재를
촘촘하게 다 해놨지 않습니까? 아, 국제 제재 위반이군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돈을 줄 수 있는 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팜 비용을 500만 달러를 대납한 것도 경기도지사인 당시 이재명이 경기도의회 예산을 통해 가지고 주고 싶었죠. 그러나 그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맡긴 거죠. 그럼요. 왜냐하면 돈을 줄 수 없거든요. 대북제지에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우회에서 김성태한테 사실은 대신 내달라고 한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안보 상황에서 국제적인 대북제재를 통해서 현금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진술서 내용을 보면 쌍방울의 임직원들 몸을 통해 가지고 돈을 다 현찰로 바꿔서 가져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할 만한 정도의 외압 일반출과 대북송금이라는 정말 큰 안보적 사건인데다가 두 번째 뒤에 하겠습니다만 이게 도지사의 방북을 어떻게든 성사시키려고 300만 달러를 따로 낸 거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이제 이재명 지금 대표의 실제 재판에 유죄로 연관될 수 있는 충분한 이제 사실관계는 확정이 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아쉬운 게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만 참았다면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사법부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의 혐의라는 게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은 윤석열이고 이재명은 이재명인데 왜 그걸 못 참았는지 참 안타깝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구식 교수님이 아무래도 북한 전문가셔서 잘 짚어주셨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한에게 거액의 돈을 준다는 것은 국제사회가 금지한 범죄를 알면서도 저지른 것이다. 악랄하다라는 표현까지 쓰셨어요. 그만큼 북한에게 들어가는 돈이 핵무기 개발 등에 사용될 것이라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라는 경고를 전문가들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1, 2심, 사실심이라는 표현하셨는데 대한민국 현존하는 사법 시스템상 사실심을 판단하는 1, 2심 모두가 북한에게 돈을 준 사실과 그것이 이재명 도지사 등을 위한 대신 내준 대납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상황인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그간 전혀 다른 해명과 반박을 해왔다라는 점입니다. 1, 2심 판결대로라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들어보시죠. 그래. 아마 검찰에 이제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겁니다. 북한에 현금을 몇 억씩 몇십억씩 주면 유엔 제재 위반이다. 주면 안 된다.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대북 전문가였고 또 경기도의 대북 인도적 사업을 총괄하는 부지사 이화영 전 국회의원이 이런 상식도 모르고 북한에 현금 50억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바보입니까? 정신 나갔습니까? 이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자, 이러면서 쌍방울이 자기 사업을 위해 대북 사업을 위해 투자한 거지 경기도나 이재명 도지사와는 무관하다라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그간 주장해 왔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1, 2심 재판부 판단에 따르면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뭐 거의 확정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네. 이제 당시는 이제 그럴 만도 해요. 2018년, 2019년 뭐 상황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 미팅이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다음에 이제 뭐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측의 주요한 요인들이 북한을 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입장에서도 또 서울시나 경기도는 상당히 남북교류기금이 그동안에 사용하지 않아서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인도적 지원을 위한 네네. 의료 지원이라든지 뭐 헐령 경우에 따른 스마트폰 자체도 뭐 그럴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이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화영 지사가 그런 걸 모를 리가 있나 대북 제재라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네네. 오히려 역으로 대북 제재인데도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이화영 지사하고 일을 한 게 업보인 거예요, 사실은. 업보가 아니라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 네. 내지는 뭐 요구는 아니었습니까 혹시? 네, 암묵적 지시가 있었다.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까지 얘기하면 뭐 예를 들면 사실은 뭐 그 관에 가면 관의 캐비넷에도 정과 부가 있어요. 책임자가 있는 거죠. 아무리 부가 주도적으로 했다 권한이라 하더라도 저기 지금 화면 나왔다시피 2018년에 심양에 가서 저런 술을
출장 가서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지사의 허락 없이 부지사가 출장 가서 저렇게 술 먹고 뭐 이번에 도의회에서 예산 안 나왔는데 실제로 만약 공무적인 의식이 있었다면 아쉬운 건 뭐냐면 도의회 예산이 통과 안 돼서 네. 오늘 북에 줄 수 없다. 미안하다. 오늘은 그런 술이나 한잔 하자. 이렇게 끝낼 일을 김성태라는 사람한테 정치적 거래를 했다는 거죠. 판결문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대북 송금은 김성태와 경기도의 정치적 거래다. 그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것 자체가 이화영 판결문에 나와 있다시피 공인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죠. 네. 이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아마 그런 것을 통해서 실제로 이재명 지사는 그게 상식에 어긋난다라는 이제 변론을 하겠습니다만 이미 뚝은 무너졌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물론 이재명 대표가 지시했는지 인지했는지 여부는 이 대표 본인 재판에서 따져봐야 할 일입니다. 서지현 네. 부의장님, 자 민주당은 그럼 왜 이런 주장을 했습니까? 쌍방울이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 북한에 건넨 거라는 민주당의 주장이 그간 강경하지 않았습니까? 1, 2심 재판 판단에 따르면 그게 아니라 경기도가 내야 할 돈을 쌍방울이 대신 내줬다라는 사실을 1, 2심 모두 다 인정했는데 그간 민주당은 왜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경기도와 관계없는 것인 양 그런 주장을 했습니까? 사실관계 파악은 하고 하신 겁니까? 예, 사실관계도 파악했고 사실 저도 그렇게 주장을 했었죠. 왜 그러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면 돈의 출처나 목적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 보시면은 저희 김성태 저분이 2023년 1월에 생중계로 이제 태국에서 잡혀옵니다.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했던 것은 이제 김성태 즉 이제 쌍방울의 변호사 대납. 그 변호사 대납 사건인데 갑자기 몇 번 조사하더니 갑자기 대북 송금으로 바뀐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던데 그 김성태란 이분은 주가 조작, 즉 쌍방울에서 200억으로 이제 나노스란 주가를 샀는데 그 나노스가 북한의 광물 자원으로 했던 그런 사업 재개로 한 수천억 정도의 수익을 파렴치한 게 아니고 주식 범죄자였거든요. 아니 민주당의 주장이 그거였는데 그거였었죠. 어제 2심 판결문 안 보셨습니까? 2심 판결문 보면 그 쌍방울의 주가 부양은 4월이었고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하기 시작한 게 12월이었어요. 시점이 안 맞는다라고 1, 2심 판단 모두가 민주당이 그 같은 주장을 기각했는데 아직도 민주당은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100억이잖아요. 10억도 아니고 100억 자체인데 그 당시를 계속 보시면 대선 시기가 아닙니다. 코로나 시기에서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방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노쇼죠. 그러면 50억은 돌려받았어야 되는데 돌려받지를 않았어요. 그게. 그리고 나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아니 노쇼라고요? 누가 돌려줘야 된다는 돈이에요? 만약에 방북을 하는 목적이었다면 못 갔지 않습니까? 아니 북한이 그 돈을 왜 돌려줘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북한이 말씀드리는 거는 레스토랑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50억이고 그 100억에 대해서는 그러면 스마트팜에 그 800만 달러 그리고 방북 비용에 이제 300만 달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팜에 대해서도 지원한 근거가 남아야 되는 것이다. 근데 그런 근거 없이 그냥 김성태 이분의 말씀에 진술에 의존해서 그 대가라고 하는데 그게 이재명 대표 그래 창작 소설이고 본인도 그렇게 어리석다 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것을 대북 송금으로 다 엮어버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계속. 자, 근데 민주당 예. 주장이 자꾸 진술만 갖고 검찰이 기소를 했다라고 하는데 판결문을 보니까 송영 변호사님 당시 국정원이 첩보를 한 것이 문건이 유죄의 근거로 판단됐어요. 2심 판결문 보면 특히 북한의 송명철 등이 이화영을 만나서 돈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는 것, 뭐 당시 북한의 뭐 김성애나 이런 북한 인사들이 이화영에게 돈을 요구하자 이화영이 약속을 했다라는 것도 국정원 첩보 문건에 나와 있다라는 게 2심 판결문에 인용이 되기도 했었는데 진술만으로 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실제 판결문 내용이 진술밖에 없습니까? 그 국정원 문건들의 증거 능력, 증명력 다 1, 2심 공이 지금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느 한두 사람의 말만 갖고 지금 판결을 한 것은 당연히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 결국에는 대북 송금 실행의 핵심이 되었던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이 김성태 회장의 진술이 대단히 일관될 뿐만 아니라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꾸며낼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그 김성태 회장이 2018년 12월 29일에 중국을 갑니다. 그 중국에 가서 그 북한의 김성애 등등하고 면담을 해요. 면담을 하기 전에 그 김성태 회장의 증언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화영 부지사를 만났더니 이화영 부지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 국정원장하고 최근에 만났는데 지금 그 당시에 미국의 북한 담당 수석 대표였던 스티븐 비건이 중국에 있다. 그러니까 김성애를 만나거든 스티븐 비건이 지금 중국에 있으니까 꼭 좀 만나라고 해라 라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성태 회장이 김성애를 만나서 그 얘기를 전했더니 김성애가 웃으면서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사업가가 무슨 정치 이야기까지 하시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만나고 오는 길이다. 자, 이런 이야기는요. 김성태 회장이 단순히 본인의 어떤 회사 주가 부양이나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서 대북 접촉을 하고 대북 사업을 한 것이면요. 경험해 볼 수 없는 이야기고 경험해 보지 않고 꾸며낼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궁금증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이 연어와 술 등으로 회유를 했었다라고 최근까지 주장해 왔습니다. 과연 1, 2심은 이거 받아들였을까요? 두 번째 궁금증. 연어, 술, 회유 있었나? 이화영 전 부지사를 국회까지 불러서 그런 주장들을 들려줬었죠, 민주당은. 들어보시죠. 검찰이 진술 강요했다 이런 거. 그건 이제 압박 회유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검찰에서 진술 압박 회유를 한 건가요? 그렇죠. 회유와 압박이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진술을 어떻게 같이 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맞추었고 그 과정에서 진술이 틀리면 서로 교정을 해주는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김성태 씨가 오늘은 뭐 갈비탕을 먹고 싶다 그러면 갈비탕이 제공되어지고 뭐 짜장면이 먹고 싶다면 짜장면이 제공시켜주고 뭐 연어가 먹고 싶다 그러면 연어가 제공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었고 이화영 전 부지사께서 검찰에서 회유를 해서 증언들이 바뀐 거다 이런 주장 계속 하고 계신데 저도 언론에 많이 봤는데 네. 그 뭐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짜장면 사준다고 진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 과연 2심 재판부는 연어와 술로 회유를 했다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였을까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 교도관들이 다수 동행했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 이화영의 진술이 자꾸 바뀌는 걸 보면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 정치인의 경력, 연령, 학력을 고려할 때 연어나 술 등으로 진술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 김근식 교수님, 저게 얼마나 글쎄요. 2심 판결문대로라면 1심도 마찬가지였지만 황당한 주장이었는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심각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어, 술, 갈비탕, 짜장면을 사준다고 회유되는 재판부는 엄하게 그런 주장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는 거죠. 일단 1심, 2심에서 저 민주당의 황당한 주장 또는 이화영 부지사의 황당한 주장이 일단 기각된 거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면 1심, 2심은 사실관계를 증거와 자료, 진술에 의해서 재판부는 보는 거예요. 똑같이 1심도 저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없던 일이었다. 2심에서도 저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기각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주장을 했던 건 뭐냐면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재명 대표 측의 재판 전략이 항상 저는 저런 식이었다고 봐요. 처음에는 일단 부인합니다. 그런 일 없다. 아까 창작소설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부인한 겁니다. 검찰이 조작했다. 증거를 검찰이 만들었다. 부인을 계속하다가 부인을 했는데도 계속 증거가 나오고 압수수색이 들어와서 무슨 자료가 나오고 그다음에 관련된 증언자들의 진술이 나오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건 나는 보고받지 않았다. 나는 몰랐다. 그리고 그 사람 말을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 세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그 진술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이 방북비 대납한 것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으로 진술이 바뀐 게 나와요, 한번. 그러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부인이 가서 소란을 피우고 또 이화영 부지사의 담당 변호사가 가서 오히려 이화영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변호한 듯한 이야기를 하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검찰 찾아가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법원에 가서 면회 신청하고 이 진술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또 진술 번복한 이화영 지사에 대한 압박과 회유를 계속합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나온 게 저게 아닙니까? 사실은 재판석에 가서 내가 보니까 검사가 우리를 회유하고 계속 진술을 강요했다. 그러면서 연어도 내가 먹고 짜장면도 먹었다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반 범죄자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그 빠져나갈 수 있는 거짓말들을 세트로 다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모른다, 세 번째
다른 관계자들 불러서 회유하고 협박하고 네 번째 이 검찰에 나를 협박했거나 나한테 연원을 매겨서 내가 속았다. 이런 식의 패턴으로 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뭐 물론 이재명 대표 다급하니까 할 수 있지만 무서운 것은 우리나라의 선진적인 사법 시스템입니다. 1심 재판부, 2심 재판부, 검찰 변호사 이야기 다 듣고 명확하게 법률과 증거와 법리에 의해서 다 그것들이 사실이라고 입증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 뭘 또 억울하다고 하겠어요? 저는 이재명 대표 재판부 기피 신청하지 마시고 대북송과 관련해서 떳떳하게 재판 받으시고 저 처벌 받으시라 말씀드립니다. 네, 연어와 술을 사주면서 검찰이 회유했다. 있지도 않은 주장을 제1야당, 공당인 당대표까지 나서서 국민들 앞에 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다라는 정치권의 지적, 법조계의 지적이 오늘 아침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연어 결제 내역서를 2심에서 이화영 부지사 측이 제출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SNS에 이렇게 글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봐라, 수험지검 답해야지요. 호기롭게 올렸습니다. 쌍방울 법인카드 수원지검 앞 연어식당 결제 확인. 기사 내용을 공유하며 수원지검이 답해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 1심, 2심이 모두 기각했던 검찰이 연어 사주면서 회유하려 했다라는 주장을 이재명 대표는 최근까지도 한 겁니다. 수원지검 앞 연어 가게에서 쌍방울 법카 49,100원 결제됐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황당한 주장이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6월 18일, 19일에 8명이 연어 술 파티를 했다라고 이화영은 증언했는데 회식할 때 8명이서 49,000원짜리 연어를 시켜 먹느냐 라며 한 사람당 6,000원치 연어 먹고 회유되는 사람이 어딨냐. 그리고 연어를 산 날짜가 5월 달이었다는 거예요. 5월 달에 산 연어를 그대로 보관하다가 6월 18일에 회유하려고 내줬다는 얘기냐 라는 반박이 그때 당시에도 나왔었습니다. 주진우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연어 짜장면 얻어먹고 번복했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제가 연어를 한 590만 원어치 사줬으면 이제 인정하겠는데 그게 5만 원인데 8명이서 연어 5만 원 사주면은 멱살 잡히지. 그게 좋아하겠습니까? 아, 회식하는데 8명 데려가가지고 후배들 앉혀놓고 연어 5만 원어치 사주면은 속으로 욕하지. 그 고맙다고 위증하겠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수원지검은 답하라 라면서 회유의 증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올렸던 저 결제 내용 날짜와 이화영 부지사가 주장하는 회유가 있었다는 술파티 날짜가 안 맞는다면서요. 그렇죠. 저 날짜가요.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이 그동안에 계속 바뀌어왔습니다. 맨 처음에는 저 연어 무슨 술파티에서 회유한 날짜가 작년 6월 30일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6월 28일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7월 3일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그 구치소로부터의 출정 기록이 다 나왔는데 하나도 안 맞으니까 당시에 변호인이 입장문을 내서 개괄적으로 특정한 날짜가 20개가 넘었어요. 그중에 하나만 걸려가시기였는데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특정한 날짜는 6월 18일 또는 6월 19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연어 결제가 됐다는 영수증에 찍힌 날짜는 5월 29일이잖아요. 그러면은 20일 동안 연어를 검사실 냉장고에 보관해뒀다가 먹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연어 통조림을 먹었다는 건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주장이고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네. 저 연어 영수증이 49,100원이잖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은 그때 8명이서 연어를 놓고 파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49,100원을 8명으로 나눠보세요. 1인당 6,100원어치잖아요. 연어 한 점이나 2점 정도 되나요? 그러면은 국회의원을 지내고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자존심은 6,100원짜리인가요? 민주당에서 너무나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저 2심 재판부도 너무나 기가 찼던 겁니다. 그걸 아주 온건하게 돌려서 쓴 것이 어제 판결문의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결국 저 연어 결제서도 2심 재판부는 회유의 증거로 보지 않았습니다. 기각한 셈입니다. 자, 연어 전문가 김영주 의원님. 네. 5월 29일에 연어를 사서 네. 6월 18일까지 검찰청사에서 어떻게 하면 신선하고 네. 그 화로의 느낌 그대로 보관할 수 있을까요? 네, 특수 냉장고가 있어서 숙성시켜서 네. 보존할 수 있는데 만약 그렇게 해서 먹을 수 있는 연어 같으면 사실은 독극물입니다. 독극물이다. 먹고 죽어라다. 예, 아시다시피 연어는 너무 빨리 변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연어 먹지 말라 그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실제 우리가 뭐 북유럽에서 연어를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지금 양수원 지역구에다가 연어 양식장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실험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또 외래 의종이라 해서 바다에서 키울 수도 없게 돼서 법적으로 육지에 놓고 연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연어를 하루 이틀 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내가 사할린에서 연어를 낚아보기도 했는데 그만큼 연어가 성질이 더럽습니다. 빨리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오히려 논리적으로 얘기한다면 사실은 김성태는 이미 시원하게 자백을 해서 연어 짜장면 쿠폰을 받아 먹은 거예요. 회유의 관점으로 보면 안 돼. 거기서 변호사들이 생각이 짧은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도 안 맞고 특정되지도 않았고 실제로 저 가격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저 영수증은 뭐냐 하면 말하자면 김성태 회장을 빌미로 자기네들끼리 연어 먹은 거예요. 기다리다가. 그런 것에 불과한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저는 두 사람 다 김성태는 김성태대로 옛날에 재판을 받아서 형을 감형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해요. 김성태가 어떤 사람입니까? 태국 동남아 피해 다닐 때도 생일날 한국에서 연예인 데리고 회를 수송해가지고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네요. 그 48,000원짜리 회 연어해 준다고 보지도 않을 사람이에요. 5월 28일에 산 걸. 그걸 내한테 주냐? 6월 18일에 내가 그래도 쌍방울 회장인데 이거 말이 되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화영 씨도 저걸 먹어서 해유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만약 스스로 봤을 때 이걸 이재명 대표의 논리를 방어하다가 내가 몇 년 살까 안 살까를 고민하면서 스스로 자백을 했다가 화들짝 놀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의 부부장 검사 이런 사람들이 감히 전직 국회의원 또 그 뒤에 뭐냐면 예찬 총리 같은 사람이 있는 그 이화영 같은 사람을 두고 술 한 잔 주면서 불어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할린에서 직접 연어를 잡아보신 김영주 의원님의 증언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주장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죠. 상식과 합리와 이치에 맞는 주장을 해야 하는데 당초에 5월 28일에 산 연어를 무슨 수로 6월 18일에 회유하려고 준단 말입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시사 프로그램인지 요리 프로그램인지 헷갈리는데 사실은 이게 연어나 짜장면 이게 중요하진 않죠, 사실. 아니죠. 연어로 예. 회유했다라고 주장을 하시다가 기각되니까 연어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음식 등 검찰에서 어떻게 보면 범죄자와 이렇게 말 맞추기 즉 플리바게닝에 어떤 의심이 간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고 주장하는 네네. 건데 결론적으로는 저런 날짜나 하나하나 틀리면은 그 주장하는 게 신뢰가 떨어지는 건 맞죠.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연어나 뭐 짜장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검찰이 어떤 법리와 증거가 아니고 회유를 했다면은 그것은 문제고 플리바게닝 즉 말씀드렸지만 김성태는 그런 어떤 범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지 그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는 차원으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럼 검찰이 회유했다는 네. 증거가 유일하게 저건데 검찰 독재위원회인가요? 민주당 내? 그래서 지금 검찰이 회유를 했다라는 유일한 증거가 저 연어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게 저희가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김성태의 100억 정도 그게 목적이 쌍방울의 주가, 나노스의 주가와 해서 거래해서 주가가 실질적으로 해서 차익이 2천억 정도 본 범죄자인데 그것은 온데간도 없고 갑자기 대북 송금건으로 사건이 치안됐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검찰에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그 주장의 근거가 뭐 연어든 짜장면이든 검찰이 이렇게 회유하면서 했던 것이지 연어 한 점 먹고 회유하고 이렇게 하진 않았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럼 연어 말고는 검찰이 회유했다라는 증거는 없는 거군요, 민주당에. 그런 것들이 이제 김성태의 어떻게 보면 범죄의 결과도 함께 보면은 그것이 이제 증명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그렇죠, 있는 이야기. 그렇죠. 네. 네. 도지사의 방북 비용이 맞을까? 이 부분도 2심 판단에서 가장 눈여겨봤던 대목입니다. 1심 재판부는 도지사의 방북 비용이 맞다라고 판단했고 어제 2심 판단 재판부는 어떻게 인정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도지사 방북 비용이 맞나? 이게 가장 향후 이재명 대표의 재판의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입니다. 북한의 거액의 돈이 들어갔고 그 돈은 도지사의 방북비가 맞냐? 1심 방북비 300만 달러 중 200만 달러는 조선노동당에 100만 달러는 리오남에게 지급됐다. 이재명 방북비 맞다. 2심 조선노동당에 200만 달러가 납부됐다.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라면 2심 역시 방북 비용이 맞다라고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인정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간 쌍방울과는 내의 한 장 사입은 2년밖에 없다라며 적극적으로 부인해왔습니다. 그런데 1, 2심 재판부 모두
내복 한 벌이 아니라 무려 40억이 넘는 거액이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건네졌다라고 사실로 판단한 겁니다. 그간 이재명 대표의 부인 들어보시죠. 제가 검사에게도 질문했지만 북한에 방문해서 사진 한 장 찍어보겠다고 생면부지 얼굴도 모르는 이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과 함께 100억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나도 모르겠어. 뭘 알아야 내가. 제가 전에 한번 그랬죠. 내가 2년이라면 내이 사입은 거.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아, 여기 누가 그걸 쓰셨네. 확 지나갔는데. 내복 사입은죄. 내복 사입은 죄가 아니죠. 김근식 교수님, 내복 한 장밖에 사입은 이연이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향후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과연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을 위해 건네진 이 불법 자금에 대해서, 송금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의 어떤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시시비비가 가려질 겁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검찰에서는 제3자 뇌물수수로 이제 기소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서 그때 방북을 해야 될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그때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의 정상회담 그 화해 국면이었기 때문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당시 서울시장 박원순, 경기도지사 최문수는 데리고 북을 갔어요. 김정은을 만났습니다. 근데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만 빼고 갔어요. 근데 이재명 지사는 다음에 대선 후보에 나가야 되는데 이게 남북관계라든지 민족 문제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다급했죠. 경기도지사로서 접경하고 있는데 내가 평양을 못 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사실 필요로 해서 평화부지사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영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계속 북한과 이 관계를 맺으면서 방북을 추진했던 것이고 네네. 잘 아시지만 스마트팜 비용은 북한과 경기도와의 공식적인 계약 관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의회의 돈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지만 그것도 안 돼서 쌍방울이 낸 것이고요. 도지사가 방북할 때는요. 정치인이 북에 가서 공식적인 행사라고 사진을 찍으면요. 반드시 뒷돈이 들어갑니다. 제가 아까 2000년 6.15 정상회담에서도 대북송금이 뒷돈으로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남한의 정치인들이 북에 가서 정치적 행사와 정치적인 기사거리를 만들어 올 때는요. 뒤에 방북 비용을 대게 되어 있어요. 그 액수는 차이가 있지만 그 액수를 300만 달러로 북이 책정을 했던 것이고 그걸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를 통해 가지고 대신 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보고를 했다 안 했다 지금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부지사가 도지사한테 알리지 않고 자기가 그러면 김성태를 회유해서 300만 달러를 배달 사고 내려고 했던 겁니까? 배달 사고를 내렸으면 북에다 갖다 주면 안 되죠. 자기 돈으로 넣어야죠. 왜 그 북에다가 자기가 대신해서 나서가지고 이재명 몰래 그걸 서둘러서 300만 달러를 만들어서 보내게 합니까?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위한 거잖아요. 그걸 왜 부지사가 나서서 도지사가 모르는데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실제로 또 이재명 지사의 직인이 찍힌 도지사 명예에 북한에 보낸 공문도 다 있고요. 증거가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300만 달러를 김성태를 통해서 북한에 대신 보냈고 그걸 통해서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추진했던 것이 명명백백하다고 한다면 앞으로 있을 이재명 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은요. 이 3자 뇌물수수로 분명히 엮이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 안타깝다. 기다리면 된다. 참 그 말씀 드립니다. 예. 자, 그럼 북한은 이 어마어마한 방북 비용을 요구하면서 어떤 걸 경기도 측에 얘기했었을까요? 함께 보시죠. 경기도가 주최한 필리핀 행사에서 북한의 송명철이 문재인 때는 김영철, 최룡해 중 한 명이 나왔는데 이재명 오면 둘 다 공항에 나오도록 하고 백두산에도 최신형 헬리콥터 차량도 준비해놔야 된다. 환영회도 더 크게 치르겠다. 그러자 이화영 부지사가 좋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송명철, 이화영, 김성태가 협약식을 체결했을 당시의 영상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세번합시다 우리가. 동의가 어때요? 손잡고 우리가 이렇게 말이야. 우리 저 소원 통일하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의 소원은 통일. 포옹 한번 하시고 작사하시고. 아, 반갑습니다. 말을 왜안 줘라? 아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오케이. 근데 좀 한마디만 할게 있잖아. 우리 다행히 형은 나보다 내가 많이. 최신형 헬리콥터 타고 백두산도 가고 벤츠 차량에 문재인보다 더 크게 환영을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이화영 부지사가 좋다라며 사실상 방북 비용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라고 재판부도 인정을 한 겁니다. 검찰 수사가 상당히 잘 돼 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평이 나오고 있는데, 자, 송영훈 변호사님, 이거 사실은 북한이 돈을 뜯어내기 위한 단골 수법인데, 그렇죠? 도지사가 온다고 무슨 최신 헬리콥터를 북한이 사겠습니까? 없던 최신 차량을 사겠습니까? 돈 뜯어내려고 북한이 하는 거잖아요, 주로. 그렇죠. 이른바 거마비죠. 그런데 저는 이번 법원 판결에서요, 한 가지 좀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300만 달러 중에 200만 달러는 조선 노동당에 갔다고 인정을 하고, 나머지 뭐 리오남이 받아간 부분, 그다음에 그 앞에 스마트팜 비용 관련해서 조선 아태위 명의로 영수증이 나오고 조선 아태위에 갔다고 한 부분, 이것은 경제제재 위반은 아니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앞으로 만약에 북한에 대단히 기울어진 정권, 이른바 친북적인 성향의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대북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수단이 대단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대법원에서요, 이 조선 노동당 말고 조선 아태위에 간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대북 제재 위반이 아닌지, 그 대북 제재 위반으로 인한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어쨌든 지금 이번에 법원에서 인정한 것은 300만 달러 전체가 이재명 그 당시 도지사의 방북 대가이고, 굉장히 큰 비용이에요. 그렇죠. 300만 달러 굉장히 큰 돈이고, 그중에 200만 달러만큼은 적어도 조선 노동당에 갔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100만 달러도 지금 대남 공작원에게 갔다라고 인정했잖아요. 이호남에게 갔고,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죠. 그거 대남 공작원에게 갔다는 얘기는 김정은에게 갔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그렇게 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그 부분은 어쨌든 조선 노동당에 갔다고는 입증이 안 됐다고 봐서 그 부분 이제 대북 제재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데, 굉장히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인정했어요. 70만 달러는 2019년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있었던 그 제2차 아태 대회 때 줬고, 30만 달러를 덜 줘서 방북이 바로 성사가 안 되니까 2020년 1월에 김성태 회장이 중국 심양을 가서 나머지 30만 달러 주고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 아주 자세하게 사실관계가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더 이상 모른다는 주장을 하는 것도 곤란한 것이 아닌가, 이제는 진실의 문 앞에 나올 때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용주 의원님, 네. 서울시 부시장 하셨잖아요. 네. 당시 부시장이 시장 모르게 저렇게 큰 수십억, 전체로 따지면 100억이 넘는 돈을 북한에 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때도 공식적으로는 어쨌든 그 예산 전체가 도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야지 정당성이 있고 공무원으로서 내 자신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왜 이화영 씨가 판단을 잘못했냐면, 공식적으로 대북 사업을 하는 길은 끊겨버린 거예요. 도의회에서 예산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걸 무리하게 김성태와 정치적 거래, 뭐 판결문에 의하면 정치적 거래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태에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김성태가 판단해 보건대 우리가 이 정도 돈을 쏘면 그만큼의 이익이 쌍방으로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소위 불법 말하자면 대출업체가 왜 방북 사업, 북한 사업을 할 이유가 없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골치 아픈 일을 하겠습니까? 다른 일도 충분히 돈을 빼낼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이화영의 중죄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와서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에게 무슨 뭐 조폭 출신이니 불법 사채업자니 대부업자니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 기획된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재명 당시 도지사는 몰랐나? 자, 그간 이재명 지사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측은 북으로 넘어간 돈이 경기도와 무관한 돈이다 라며 대납 사실을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1심 재판과 2심 재판이 지금 그 돈이 도지사를 위한 방북 비용이다 라고 사실상 인정을 한 상황이라 이재명 도지사는 알았냐 몰랐냐, 지시했냐 안 했냐, 이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보기 전에 서지현 네. 부의장님, 어려운 질문 자꾸 드려서 굉장히 좀 죄송한데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1, 2심 판결이 나왔는데 앵커가 안 물을 수 없잖아요. 네, 물으셔야죠. 민주당이 주장했던 것과 1, 2심 판결이 많이 배치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사실이고 하나는 거짓이라 계속 묻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이재명 도지사는 몰랐습니까? 본인의 방북 비용이 넘어가는 걸?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고 상식적으로 몰랐을 사항이 맞다. 왜냐하면 말씀드리지만 평화부지사의 역할은 당연히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에게 예를 들어 제가 100억을 쌍방울에 대납을 하고 나서 한번 방북하셨을 때 누가 상식적으로 너무 고맙다 훌륭한 일 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만약에 가정의 가정입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 측과 이렇게 협의해서 잘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고는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화영은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나는 통일부 장관이 되겠구나 하는 헛된 꿈을 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돈을 주고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쌍방울이든 어느 기업이든 뭐 1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조용히 북한한테 줘서 내가 국회의원 선거지만 대선까지 2년이 남았지만 지금 미리 준비하겠다. 그리고 저는 이해가지 않습니다. 북한에 가서 사진 한번 찍었다고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도 아닐 텐데 그렇지만 그렇게 할 누가 있겠냐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재명 지사 측이나 우리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측에서는 이런 것들이 설사 이화영의 개인적인 법법행위가 있더라도 이제는 검찰이 그걸 증명해야 되는 것이죠. 이재명 지사 대표가 지시했거나 아니면 그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동조했거나 그게 가장 키 포인트죠. 민주당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러면 이화영이 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북한에 보냈다라는 1, 2심 판단을 인정하든가 그러면서 이화영의 개인적인 범죄다라고 규정하든가 아니면 전면 다 부인하든가 뭡니까 둘 중에?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 변호사들이 이제 확인을 하고 그리고 검찰에서도 그것을 증명해야 되겠죠. 증명할 거는 주체는 검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100만 달러, 100억 정도가 북한에 지금 지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목적이나 증거, 최소한의 뭐 휴대폰, 황금폰을 찾아서 증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장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수지 5천억이 있던 것은 이재명 대표는 없다라고 하는 찾는 거는 검찰의 몫인데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번 것도 방북에 대한 목적, 최소한 북한이 그러면 헬기는 아니더라도 차량이라든지 그리고 사전에 몇 시에 오냐, 언제 일정, 그 스케줄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최종 결재권자로 판단했습니다. 1심 판결문,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이화영에게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대북정책 추진 역할을 기대했다. 방북 추진 동기 이 대표 관여 정황 등등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언급이 104번이나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지사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럼 지사는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죠. 1억 이상일 땐 10년 이상 징역입니다. 쌍방울의 청탁을 받고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입니다. 같은 사건입니다. 같은 사건, 혐의만 다른 겁니다. 자, 대북송금 1, 2심도 모두 유죄, 사실관계 대부분이 인정됐어요. 3심에선 번임만 판단하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를 위한 거액의 불법 돈이 북한에 불법적으로 건네졌다라는 사실관계가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져서 검찰 조사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방북 비용 등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라고 취지의 진술을 했었습니다. 물론 여러 외부적인 요인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는 그 진술을 번복하긴 했었습니다. 이건데요. 북한에서 의전 비용을 요구한다. 쌍방울에서 방북 비용을 비즈니스적으로 처리할 것이다. 라고 이재명 도지사에게 보고했다라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었다는 겁니다. 송영훈 변호사님. 검찰 조사에 이게 있죠. 그렇죠. 있고
결국에는 저진술의 신빙성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무슨 연원이 술판이니 각종 회유했다고 하는 주장을 했는데 그게 결국 1심 법원에서도 안 받아들였고 2심 법원에서는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가면서 배척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앞으로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의 그 대북송금 사건에서도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확립된 대법원 판례상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요. 그 다른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때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척을 하려면은 정말로 명확한 확증이 있어야지만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깨고 다른 사실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 선고된 그 판결이 대단히 중요성이 높은 겁니다. 네. 자, 김근식 교수님. 네. 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대목이잖아요. 방북 비용 북한에서 이리저리 요구하는 게 많은데 쌍방을 통해서 비즈니스적으로. 도지사님, 비즈니스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비즈니스적으로. 저 말이 나오니까 바로 이제 발칵 뒤집힌 거 아닙니까? 민주당 측에서. 그래서 이제 각종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막기 위해서 이왕 이사의 저 진설을 계속 번복시키는 작업을 했다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김용주 의원님 계십니다만 부자 들어가는 분들, 부지사, 부시장이 자기를 임명한 도지사 또는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저런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공직자 신분으로? 개인적으로 뭐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한테 이야기해서 개인적으로 돈을 뭐 뇌물을 받고 카드를 쓰는 거야. 그 개인의 비리 탓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쌍방울 통해 가지고 야 북에다가 300만 달러를 내야 되는데 지금 당신이 좀 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저렇게 출장을 같이 다니고 데리고 다니면서 했을 때 부지사인데 그것도 평화부지사여서 이재명 지사로 하여금 대북 관계에 대해서 성과를 내라는 그 역할을 부여받고 부지사가 된 건데 그걸 도지사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했을 리가 없다라는 게 상식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번복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증거와 자료를 모아서 제3자 뇌물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된 겁니다. 재판이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은 건 아까 내국께서 말씀 잘하셨습니다만 통째로 이걸 다 부인하든가. 그러니까 이화영 지사의 9년 6개월, 뭐 7년 6개월 이 대법까지 갔을 때 유죄 확정이 돼도 이건 검찰이 만든 거더라고 통째로 부인하든가 아니면 이화영과의 고리를 끊는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궁색한 처지여서 재판부 기피 신청하고 뭐 증거 또 증인 신청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 수밖에 없는 지연 작전밖에 남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1, 2심 판결문 내용 상세하게 분석해드렸습니다. 1, 2심 판결문이 시사하는 바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대한민국의 수사기관과 사법 시스템 하에서 누군가가 누구를 회유했다라는 초유의 주장을 할 때는 그 근거가 연어와 소주 따위여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명백히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회견 열고 내란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항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얘기는 계엄을 모의했던 인사가 이른바 보살로 불렸다라는 얘기도 취재돼 있습니다. 도대체 햄버거 가게와 보살 얘기는 왜 나오는 걸까요? 일단 윤 대통령 측 항변부터 들어보시죠. 대통령도 법률가입니다. 뭘 체포를 해라, 뭐 끌어내라 하는 그러한 용어를 쓰인 적은 없는 것으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정말 이걸 내란으로 본다면 내란을 예고하고 하는 내란을 이 어디 있나? 체포 지시 없었다는 건 대통령 본인이 하신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체포 체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체포하면 도대체 어디다가 데려놓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점을 좀 앞뒤를 좀 생각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네, 김용주 의원님 지금 대통령 측 반박과 항변은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계엄의 정당성을 조금 부드럽게 다른 방식으로 얘기했고 내란죄가 결국에는 성립되냐 안 되냐가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피해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란죄가 아닌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수사할 수 없다 이런 논리까지 안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현직 대통령이 물론 뭐 국회에서
지금 이제 탄핵 가결이 돼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수사를 하려면 내란죄여야 되는데 내란죄가 아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의 임기는 현재 지속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들어와 있는 것 같고요. 또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2시간 만에 하고 스스로 합법적으로 퇴각을 했고 네. 실탄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지금부터는 진실 게임에 들어간다고 봐요. 진실 게임에. 근데 한편으로는 또 말장난일 수도 있죠. 내가 술 먹자 그랬지 언제 소주 먹자 그랬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비상계엄이라는 말 속에 이미 포고령 1호부터 쭉 뭐 언론인도 잡아넣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제일 마지막 조에 일반인들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한다고 하지만 정치인들 잡아놓고 언론인들 잡아놓고 과격한 노조 지도자 잡아넣을 수 있다는 게 계엄 포고령 아니었습니까? 네네. 거기에 뭐 처단이라는 용어까지 있지. 처단하라 그랬지 내가 체포하라 그랬나. 지금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것은 국민 일반의 정서와는 많이 동떨어져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그 지점인데요. 김우식 교수님, 예. 대통령은 체포 지시 안 했다라고 부인하는 입장인데 그런데 이미 많은 군 관계자들의 입에서 체포 리스트까지 다 증언이 나온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그분들이 증언과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서 구속돼 있잖아요. 네. 특수선 사령관, 방첩 사령관, 정보 사령관 다 체포되고 구속돼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이나 경찰이 그 내용에 대한 진술을 조서로 꾸며서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고, 여기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법원이 그게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발부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해서 된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내란 주요 임무를 종사하도록 지시한 분이 결국 대통령일 거라는 법리적 판단 하에서 진행이 되는 건데 체포하라고 이야기했다는 저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있고 체포하라고 했던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알게 될 거고요. 석동현 변호사가 체포에 채자도 없다고 한다면 뭐 우스갯소리 같습니다. 체포가 아니라 뭐 잡아들이라고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감금해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빨리 끌어내라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렇게 말 단어 하나 가지고 좀 피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예전에 대통령께서 나와가지고 또 억울하다는 말씀하시면서 대통령이 어떻게 내란을 공표하고 또 2시간 만에 치우는 게 있겠느냐 이야기합니다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살인죄를 저질러도 소추권이 없습니다. 살인 혐의를 받아도 수사를 받지 않아요. 그 정도로 대통령은 엄중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헌법에 왜 굳이 꼭 현직 대통령이지만 구속하고 수사할 수 있는 죄를 내란죄로 해놨을까요? 현직 대통령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놓은 겁니다. 왜 그럼 현직 대통령이 할 수 없으면 내란죄라는 걸 거기다 써놨을까요? 살인죄를 해도 체포되지 않고 구속되지 않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의 그 막강한 권력으로 내란이나 외환에 국가를 팔아먹을 수 있는 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에 그걸 상상을 해서 적어놓은 겁니다. 상상 속에 있었던 것인데 이게 지금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란이라는 이야기를 저렇게 말 꼬투리 잡아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석동현 변호사 개인 입장에서도 봤을 때 과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할 수 있을까라는 저는 의구심도 좀 들어요. 지금 변호인으로 정식 선임된 것도 아니고 변호인 측이라고 하고 지금 변호인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석동현 변호사랑 소통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라라고 했을까요? 저는 그것도 애매한 지금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자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박근혜 대표가 그 신비주의에 빠져서 있을 때 박근혜 대표 대변인 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정현 당시 의원이었는데 대변인도 아닌데 대변인 격이라고 하고 다니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그래도 박근혜 대표랑 소통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연 석동현 변호사가 지금 저 관저에 치과 죽인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소통해서 저런 단어를 쓰고 있는 건지 저런 이제 의심이 좀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른바 햄버거집에서 계엄을 모임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수사기관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그러니까 예비역 장성이 현역 대령들을 햄버거집에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계엄을 준비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시죠. 노상원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예비역 소장 6441기 노상원 모른다고? 박근혜 청와대에서 근무한 적 있어요, 없어요? 1년 근무했습니다. 노상원 씨 그때 경호차장 했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용현 장관 소개해 준 사람이 노상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이번 정보사령관 유임될 거라는 확신을 노상원과 김용현을 통해서 알았죠?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자, 햄버거집에서 이른바 계엄을 준비한 건 아니냐라는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예비역 장성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관련하여 오늘 이런 보도들이 나옵니다. 안산 보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 경찰이 그 햄버거집과 15분 거리에 다른 무속인과 동업하는 점집을 운영하고 있는 중이었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동업자 A씨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 영적인 끼가 있다. 지역 주민은 안산 보살로 불렸던 인물이다. 라는 증언도 나와 있습니다. 보살, 김영주 의원님. 네. 보살이 갑자기 여기서 왜 나옵니까? 보살. 저 보니까 저게 동양식 나치 표기 같네요. 결과적으로. 네.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은 물론 저 점집을 다 저희가 폄하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 없지만 노상원 씨하고 연계해서 보니까 그런 섬뜩한 생각도 드는데 저 보살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앞으로 당신이 그 다음에 사령관 될 거야. 당신 진급할 거야. 진급 순서까지 정해준 거 아닙니까? 대령 두 사람 앉혀놓고 지시를 따르는 소위 그 가스라이팅을 한 거죠. 그 점을 통해서 내가 신기가 있는데 당신 그 다음에 정보사령관 될 거야. 그 다음에 너가 하면 돼. 이런 것까지 하면서 그것을 미끼로 자기의 어떤 정당성이 없는 그런 어떤 그 집행에 대하여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뭐 사실 고급 장성들이 생각하는 게 승진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믿게 하는 그러니까 가장 큰 범죄가 지금 현재 우리 계엄 선포도 좋고 뭐 다 좋습니다만은 이분은 민간인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제일 지금 큰 문제잖아요. 현역 군인들이 민간인의 말에 의해서 물론 뭐 선배이시기도 하고 군인이었던 분이기 때문에 또 이분이 국방부 장관하고 친하고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계시니까 나의 생사 여탈권이 대통령이지고 앞으로 이 라인을 잡으면 내가 잘하면 별도 달고 뭐 정보사령관, 작전사령관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더욱더 많이 줄 수 있는 게 이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이 정부는 그런 분들하고 많이 친한지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런 뭐 무술에 대한 아주 뭐 진위 여부와 상관없는 루머들이 많았습니다. 이분도 명태균은 명태균대로 뭐 천공은 천공대로 건진법사도 그렇고 노상원 씨까지 그렇다는 거는 국민들이 과연 이 정부는 뭐로 움직였나. 제일 중요한 거는 대통령의 리포트를 누가 써주고 누가 지간해서 말하면 대통령실의 비서실이 아닌 비선이 이렇게 많이 활개쳤다는 것이 이 정권이 망하는 어떤 지름길이 됐다는 것을 말해줄 뿐입니다. 야당에서는 안산 보살로 불렸다는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김용현과 친해서 비선 실세로 군림했다라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노상원 장군 같은 경우는 정보사에서 잔뼈가 굵었고 정보사령관도 했고 신호정보인 투스타 때 777 사령관도 하고 청와대 경호실에서 차장까지 원스타 때 했었고요. 김용현 장관하고 친하다 보니까 옆에서 비선 실세로 계속 조언을 한 것 같고 점조직으로 비밀 사조직을 노상원 장군을 예비역을 이용을 해서 사조직을 만들었고 이런 사조직이 이번에 친위 구테타에 동원을 했다라고 보죠. 자, 서지현 부장님, 이 별까지 달았던 분이 어쩌다 안산 보살로 불리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야당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비선이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그렇죠. 비선이죠. 사실은 뭐 주술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뭐 본질은 뭐 이분이 뭐 목사님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뭐 주술 그건 자유로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사령관입니다. 민간인. 민간인이 이제 국군의 통수권자 역할을 했다. 그리고 비상계엄의 어떤 포고령까지 썼다는 의혹까지 받고 계시거든요. 그 이제 군에 대한 신뢰가 다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앞서 석동현 변호사는 우리 대통령께서 체포하지 않고 계엄 또 통치행위라고 하지만 비상계엄의 정의가 뭡니까? 뭐 국가 문란 행위가 뭐 국헌 문란이 있을 때 그게 비상적으로 대응하는 조치인데 이것을 이틀 전에 햄버거집에서
저렇게 포교령에 대한 논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계획적인 것이고 범죄라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 사건 자체를 떠나서라도 어떤 육사를 전체적으로 폄훼하지는 않지만 저게 육사의 끈이란 게 있는 것이거든요. 예. 모든 조직은 다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래서 이제는 뭐 검찰 개혁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검찰 뭐 혁신, 언론 혁신, 특히 국방에 대해서 군사 혁신이나 군사 개혁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2가지 엄선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자, 이번엔 법사입니다. 건진 법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현직 의원도 연루된 건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법사의 영장심사 장면 보시죠. 정치자금 왜 받았습니까? 받은 정치자금 어떻게 했습니까? 1억 받은 건 모두 돌려준 겁니까? 영천신장 선거 말고 다른 선거 때 돈 받은 건 없습니까? 대통령 부부와는 어떤 사이입니까? 전형직 국회의원들과 교류 있었나요? 불법 정치자금 받으신 사실 인정하십니까? 대통령 부부와 친분 과시에서 입건 개입했다는 의혹 받는데요. 하실 말씀 없으세요? 대통령 부부와 언제 마지막으로 만나셨나요? 요새도 대통령 부부와 연락하셨습니까? 정확히 누구에게 돈 받으셨어요? 돈 한 받은 말씀 건 해주시죠. 인정하십니까? 자,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체포를 했는데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금원을 받은 날짜, 방법 등이 명확히 확인이 안 된다. 정치권에 해당 금원 그대로 전달됐다면 죄질 달리볼 여지가 있다. 결국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송영훈 변호사님, 법사의 영장이 기각된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수사를 더 철저하게 해야죠. 지금 뭐 일시, 금원, 그 수수 방법 이런 것들이 지금 명확하게 특정이 안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봐서 구속영장 기각이 된 것인데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저 건진 법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범죄 혐의는 검찰이 8월 달쯤에 인지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한 서너 달이 지났는데 뭔가 정확한 일시 그리고 금원 수수 방법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특정을 못했다면은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적인 의혹이 앞으로 집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한 점 남김없이 철저한 사실관계 규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언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을 하고 있어요. 방금 그 영장 실질심사 들어갈 때 장면을 보면 그러니까 다른 돈은 받은 것은 없냐. 그러니까 2018년 영천시장 공천과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인데 2018년이면 벌써 6년이 넘었습니다. 그거 하나만 받았겠냐?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검찰 수사로 명확한 답이 나와야 됩니다. 또 다른 정치인들과 교류한 것은 없냐. 국민들께서 가지실 만한 의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로 명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거론되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그분들도 국민 앞에 정말 진실하게 소명할 의무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김문식 교수님, 공천은 자기 실력으로 받아야지 무슨 법사와 지리산 도사와 뭐 공천, 경선에 도와준다, 개입했다라는 의혹 지금 다 제기되고 있잖아요. 도사 법사가 회수해 나오는 겁니까 도대체? 참 좀 암담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게이트로 인해서 또 우리 정치권이 얼마나 많이 지금 몸살을 앓았습니까? 아직도 그게 지금 진행형이고요. 또 이런 뭐 황금폰까지 지금 다 포렌식을 하고 있다고 하니 또 떨고 있을 분이 더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분도 사실은 뭐 지리산 도사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떠들고 다녔다는 것이고 여기저기 지방선거에 관련돼서 공천 받아주겠다고 돈을 받은 것도 지금 확인이 돼 있잖아요. 지금 건진법사 같은 경우는 사실 건진법사가 국민들한테 많이 유명해진 것은 2022년 우리 윤석열 후보 대선 때 그 캠프에 와가지고 대통령 후보와의 그 긴밀한 관계를 과시하면서 드러났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통령 당시 윤석열 후보가 건진법사와 만난 적은 있지만 뭐 가까운 건 아니다라고 해서 사실은 그 당시에 네트워크 본부라고 하는 캠프 자체를 폭파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분인데 지금 알고 보니까 2018년 지방선거 때 1억 원 받은 게 지금 확인이 돼서 지금 구속영장이 신청이 된 건데요. 송영훈 변호사 말대로 명태균 게이트에 의해서 건진법사 또 건진법사의 또 폰도 지금 확보를 해서 포렌식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 법사폰이라고 언론들 그렇게 그렇죠. 봅니다. 그리고 이게 2018년에 1억인데 그 뒤에 선거가 몇 번이 더 있었습니까? 2020년 총선이 있었고 2022년 또 대선이 있었고 2022년 또 지방선거 또 있었습니다. 2024년에 금년에 총선이 있었고요. 그러면 저렇게 자기를 과시하면서 법사위원 하면서 권력층과의 친분을 이야기하면서 돈을 받았던 사람이라면 이 장이 섰을 때 또 다른 짓을 안 했을까요? 지금 또 우리 당에 또 현역 의원 이름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계속 밝혀진다고 한다면 우리 당이 정말 저런 법사니 또 도사니 무슨 뭐
이런 그 보살이니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계속 각인되는 한 정말 저희 당으로서 힘들다. 그리고 저희 당 소속으로 제가 당협위원장 하는 입장에서도 너무너무 참 죄송하고 안타깝고 참담하다는 말씀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더 수사로 밝혀내야겠지만 김영주 의원님. 저 돈을 줬다라는 사람과 건진 법사를 주선한 사람이 건진 법사가 현직 국회의원에게 돈을 잘 전달했다라고 말했다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을 다시 돌려줬다라고 법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저분의 증언에 따르면 돈을 받아서 현직 의원 누군가에게 또 준 듯한 그런 의혹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뭐 코인 관련된 수사를 하다가 별건 수사로 넘어간 부분이긴 하지만 어떤 겁니까? 수많은 돈을 받았는데 잘 된 것은 아무 문제를 안 삼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잘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돈을 건네줬다고 했지만 돈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제가 보더라도 뭐 전달했는데 잘 안 된 경우에 항상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하들짝 놀라서 그 사람이 돈을 돌려달라고 여러 차례 할 때 거부하다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돌려줬다. 이런 식의 프로세스가 일반적인 형태거든요.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시점이에요.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 가결될 이 시점에 왜 이 문제가 툭 나오느냐 하는 부분이고 만약 그렇다면 정권이 절반 3년 정도 지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아마 검찰이 지고 있는 경찰과 검찰이 지고 있는 수많은 혐의 내용이 지금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제 이것은 전혀 뭐 말하자면 윤석열 정권의 탄생 이전에 생긴 것이라서 뭐 그런 부분이 있다 하지만 방금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그 이후로도 그 사진 장면 하나 대통령 후보를 이렇게 어깨에 탁 인도하는 그리고 이분이 경력적으로 보면 코바나 콘텐츠의 고문 이런 타이틀 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줄 수밖에 없는 밀을 수밖에 없는 또 몇 개는 성공한 부분도 있었다면 제가 알 수는 없었지만 이런 것들이 아주 구조적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많다. 매우 우려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봅니다. 수사를 통해 더욱더 명명백백히 가려야겠습니다만 동아일보가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리산 도사와 건진 법사 체포. 윤 정부 법사와 도사들이 비리 의혹의 주역. 김 여사의 비선으로 지목된 이들. 전문가의 조언과 민심엔 귀 닫은 채 자신의 미래도 내다보지 못한 삿된 도인들에게 휘둘렸다라는 따끔한 비판을 이진영 논설위원이 횡설수설 칼럼에 쓰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뜨거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만나보시죠. 한동훈 전 대표인데요. 자, 한동훈 대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동훈 전 대표가 탄핵을 당론으로 하자라고 제안하면서 의총이 화들짝 뒤집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통과되고 의총에서 내가 개헌만 했습니까? 라고 한 전 대표가 이른바 항변했을 때 물병을 집어던지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물병 세례 있던 그날의 분위기 상세하게 취재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격앙됐던 그날의 분위기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관련 내용 함께 살펴보실까요? 아직 정확한 내용들은 안 알려졌는데 언론이 상세히 취재됐습니다. 자, A 의원은 더 이상 당대표 수행이 불가하다. 한동훈 대표, 내가 비상계엄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B 의원은 비속어로 썼습니다. 한 전 대표를 향해서 뭐 아니냐, 뭐 이렇게 굉장히 비속어를 쓰기도 했었다라는 거고요. C 의원이 불신임 비밀 투표하자라고 하자. D 의원이 당대표에 분풀이하는 모습 보여야겠냐라고 하자. 이 의원은 법무부 장관 시킨 대통령 자기는 자기가 찌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오고 갔다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 언론에 탄핵에 찬성을 한 국민의힘 의원을 동료 의원들이 이른바 왕따하고 있다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요. 국민의힘 A, 악수도 거부하고 심한 경우 가까이 와서는 배신자 라고 나지막히 속삭이고 하더라. 뭐 초등학교 유치한 노래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 관계자 B, 학생들도 잘 하지 않을 집단 괴롭힘이 일어나고 있다.
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문식 교수님 비전전략실장 하셨습니다만 이 기사가 정말 사실일까 싶은데 사실이라면 좀 충격적인데 동료 의원이잖아요. 예. 근데 탄핵에 당신은 찬성했다. 나지막히 다가와서 배신자. 이렇게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이 지금 위기죠. 위기고 한동훈 대표가 또 사퇴함으로써 비대위를 지금 꾸리는 과정인데요. 탄핵이 가결돼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우리가 탄핵시켰다는 그 비극적인 상황도 있지만 이후에 우리 당에 갈 길이 전 제가 볼 때 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어차피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될지 헌재 재판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헌재 재판 결과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당이 저렇게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스스로가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민심과는 동떨어지고 민심과 역행하는 짓으로 계속 갔을 때 과연 만에 하나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할 경우에 우리 당의 이름으로 후보가 돼서 우리 당의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그게 가장 큰 지금 걱정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한 축이라고 한다면 또 한 축은 지금 내란 수사에 대한 수사가 또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주요 임무 종사자로 해서 좀 속속 다 구속이 되고 있고 계속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사를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대통령에 대해 수사가 되고 또 만약 하나 구속이 되고 그러면 우리 당은 헌법재판소 심리라는 한 축과 내란 수사라는 한 축이 같이 가면서 우리 당은 정말 위기의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당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건 민심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지금 뭐 탄핵을 찬성하네 반대하네 하면서 서로 간에 싸우고 집단 뭐 따돌림도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탄핵을 반대하는 88명, 85명의 우리 당 현역 의원들이 탄핵 반대표를 던졌습니다만 지금 민심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탄핵 반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저는 탄핵 반대 여러 가지 이유를 납득하기는 저 개인적으로 어려워요. 가장 큰 게 뭐 대통령과의 의리 이야기합니다만 대통령이 관저에 불러서 술 줬다고 그 의리 지키려고 그러면 탄핵 반대하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국회의원은 헌법상 자율적인 독립기관으로서 국민과 나라와 이 민심을 생각해서 독자적으로 움직여야 할 사람인데 대통령하고 술자리 몇 번 얻어먹었다고 의리 지키려고 탄핵 반대합니까? 두 번째 탄핵 반대한다는 게 탄핵 트라우마 이야기합니다. 탄핵을 했기 때문에 보수가 괴멸되었다. 지금 진행되는 것은 탄핵을 반대하기 때문에 탄핵을 요구하는 민심의 쓰나미에 쓸려가지고 괴멸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탄핵 트라우마는 그 탄핵으로 우리가 괴멸된다는 위기감이 아니라 탄핵의 와중에도 지금 배지들만큼은 살아남아야겠다는 저는 탄핵의 독특한 생존 기술법을 저는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민심에 전혀 부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대통령이 계엄한 것은 잘못이지만 내란인지 아닌지 두고 봐야 된다, 지켜봐야 된다는 주장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그 이재명 대표 논리랑 뭐가 다릅니까? 이재명이 1심, 2심, 3심까지 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심 가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되면 탄핵할 겁니까? 탄핵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선출된 권력인 입법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인 행정부 수장을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하면 정치적으로 탄핵을 하는 겁니다. 법률적 판단은 헌재에서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이재명 대표와 같은 똑같은 논리로 3심까지 지켜보고 하겠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이 탄핵의 국면에서 서로 사분의힘을 치고받고 싸울 게 아니라 민심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우리 당이 다시 살아날 방법은 무엇인지, 만약에 탄핵이 됐을 경우에 조기 대선을 치를 때 우리 당은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이런 큰 차원의 원칙과 정도와 민심을 지켜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새롭게 구성되는 비대위도 그런 방향에서 가야지 그렇지 않고 자기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면 또 한 차례 저는 엄청난 회초리를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대변인님, 친한 개들이 왕따 당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이라고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지금 참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요, 국민의힘이 날이 갈수록 민주당과 똑같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2차 체포동의안 2023년 9월에 가결이 됐을 때 최소 29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서 그게 가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민주당 내에서 아름아름으로 누가 찬성표를 던졌는지 다 알았다고 합니다. 그 의원들이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이른바 비명 행사에 의해서 전부 다 쓸려 나가서 거의 다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못 받거나 당선이 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비민주 정당으로서의 길을 지금 국민의힘이 답습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당이 잘 되려고 선순환이 일어나려면요,
자, 영남에서 탄핵 반대 여론이 높은 지역에 계시는 국회의원들께서 탄핵에 찬성하기 어려운 사정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분들은 본인의 지역구에 가서 그 불가피성과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최대한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그 정치인들이 우리 당 그런 당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전체 국민을 향해서 중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효율적인 역할 분담과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당에서 기회를 모아서 다시 올바른 길로 되돌아와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그날의 그 격분이 터져나왔던 의 총장의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우리 총리가 이런 차원의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대표로서의 의견을 내는 전남 대표님이 더 이상 당대표로 수행하는 것은 불가했다고 지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만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비상계엄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23분이 함께 움직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색출한다 이런 말은 저랑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 23분은 어떤 분의 뜻을 따라서 저는 움직였을 거라고 보고 있고 책임질 사람은 지도부입니다. 우리가 대장이 책임지지 실무자가 책임지는 건 없지 않습니다. 아까 당대표 상태 촉구 결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전사회보다 중국이니까 이미 수준을 지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다 같이 모여서 당대표에게 끝까지 불신하는 모습까지 국민들에게 보여야겠습니까? 불ful이죠? 저런 거 갖다 분당시키고 분리시키는 윤석열은 지금 되게 찌른 거야. 녹취를 들으셨는데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만 드리고 싶습니다. 보수가 무엇이냐. 보수는 사실은 헌법과 법률을 잘 지키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사람이 보수입니다. 그것을 친윤계가 막아야 됩니다.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는 것은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천하에 법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의 누구를 변호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때라고 보여지고 그런 인식이 됐을 때 또 대통령 스스로도 내가 누구의 권력인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라는 생각을 할 때 다시 정치가 정상화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서전 부장님. 네, 사실은 저도 대구 경북에 살고 있지만 탄핵의 찬성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직무 정지하라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민심을 역행하는 것이 아니고 민심을 이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를 배신하고 민심을 배신한 거라서 계속 민주당과 비교하는데 스스로 개혁해야 되고요. 그 비대위원장이나 혁신위원장이나 첫 일성은 정말 탄핵 찬성한 7명 그리고 나머지 5명 제외하고는 컷오프 약속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로 국민의힘에 이런 간판 달고 정말 국민들한테 석고대죄하고 나서 하는 그런 약속의 첫 일성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정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의 총장의 당시에 이 녹취를 들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혼란과 혼돈의 의 총장이었군요. 저희들은 6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아래 주소에서 김진의 더 라방 시작됩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 김진의 더 라방에서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검색창에 김진 앵커라고 치셔도 바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